먼저 옹기의 정의와 종류인데요. 뭐 이렇게 아시겠지만 옹기를 크게 이제 여기서 보시면 윤이 안 나는 들과 윤이 안 나고 검은 그릇과 그리고 갈색과 윤이 나는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을 송칭해서 하는 말을 옹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옹기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질그릇과 프레그릇, 오지그릇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제작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히 알고 보시면 아마 옹기를 보실 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처음에 질그릇이라고 하는데 이 질그릇이라고 앞에 그 질은 흙을 얘기해요. 흙을 옛말로 질이라고 했어요. 질그릇 하면 거의 흙과 가까운 그릇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온도가 많이 안 됐다는 얘기겠죠. 초벌 한 1000도 미만의 그 온도에서 건조가 되는데 이 건조 방식이 그냥 붉은 상태로 놔두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연막을 먹입니다. 탄소를 먹이는데 산소를 먹이는 이유는 방습과 방부 역할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 배 보셨지 모르겠지만 배 밑에가 그름 먹이는 거 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 그름은 탄소는 방수 역할을. 꼭 이렇게 그릇뿐만이 아니고 저 흔히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기화도 있잖아요.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상태로 놔두면은 금방 송화되면서 그 물이 새거나 그러는데 이 연막을 매기게 되면 이제 방습 작용 때문에 침투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역할 때문에 이 연막을 매겨요. 그래서 근데 보시기에도 이게 질독이에요. 이 질그릇입니다. 그 질통이에요. 보기에도 윤이 안 나고 채석채석 하잖아요. 온도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1000도 미만의 그릇을 질그릇, 흙과 가까운 그릇이다 해서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프레그릇,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레그릇에 대해서. 프레는 그냥 푸르스름하다라는 그런 강원도 이북의 방언입니다. 또 사전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니고요. 푸르스름한 그릇이다라고 해서 프레그릇이라고 하는데 이 제작 방법 또한 아까 연막하고 같은 방법으로 제작을 하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온도가 차이가 있어요. 아까 1000도 미만이라고 했죠. 이 그릇은 1150도가 넘어갑니다. 1150도가 넘어가면 경질 그릇이 돼요. 경질 그릇이라는 것은 이제 자화가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그 삼국시대 그 도기서부터 시작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경질화되면서 그게 이어져 오면서 그 1900년도 초나 1800년도 말에 유럽에 그 소금류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 가마에 소금류를 뿌려서 유지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탄소를 먹이는 그런 탄화 건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강도와 고기능의 그릇을 기능을 하는 그릇이 되겠죠. 지금 왼쪽 걸 보면은 저게 그 경복궁에서 출토된 어미독이라고요. 그 어미독을 임금의 쌀을 담아뒀던 그릇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북. 주로 이 프레독은 경기 북부하고 서울 이북에서 제작이 됐지 그 이남 쪽은 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한시적으로 한 1900년도 초에서 1800년도 말에서 1950년도, 5, 60년도에 만들어졌다가 사장된 그런 그릇이라고 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그릇인데요. 가장 그래도 현대성을 느끼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프레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 오지 그릇이라고 하는데 이 앞에 오지라는 말은 잿물을 뜻해요. 잿물이 옛말인데 그 잿물이 그냥 재만 바르는 게 아니라 약토를 넣습니다. 약토라는 것은 산에 가보면 소나무 부역토가 있어요. 까만색의 부역토라든지 아니면 설분이 들어간 붉은색의 흙, 그러니까 아주 화도가 약한 흙을 약토라고 해요. 그리고 검은색을 띠게 되겠죠. 그래서 약토와 재를 이렇게 버무려서 유약을 만드는데 그 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통 소나무가 많이 흔했으니 소나무재로 썼겠고, 그 다음 또 참나무재도 많이 썼고, 그 다음 사과나무재, 콩깍지재,
옥수수재, 벌재를 다 써서 유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가 보시면 그 옹기의 색이 밝은 색이 있어요. 밝은 색은 제가 많이 함유된 그러한 옹기 유형이고, 제가 적게 함유될수록 좀 짙은 색의 색을 띠게 됩니다. 이걸 오지그릇이라고요. 세 가지 종류 중에 문양을 살펴보면 옹기의 문양은 사실적이지는 않죠. 그냥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이고 또 무언가를 상징하지만 이게 뭐 기호학적으로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하면서도 뭔가 추상적이면서도 풍성만 들어가게끔 시문을 했고요. 그리고 굳이 꼭 문양의 장식이 아니라 실용성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모양을 내는 게 아니라 어떤 기능을 위해서 어떤 장식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양들이 질그릇과 프레그릇은 시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학문이 없어요. 양각이라든지 도구를 사용하는 의인과 그리고 이제 덧띠라고 해서 띠를 두르는 그런 정도의 어떤 장식만 했고요. 오지그릇은 아까 말씀드린 그 유약을 바르고 나서 이제 시문을 하게 됩니다. 그 문양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근개라고 해서 여러분들 도구에 이렇게 뾰족한 도구 있고 옆에 바깥 기벽을 가두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 근개를 가지고 그 어깨나 중간 부위를 그어서 이렇게 근개문을 내고요. 그다음에 도장 찍은 거는 이나무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최대한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질그릇에 이 정도의 문양을 넣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프레그릇에 나타나는 문양인데 삼각형 문이죠. 이건 특별한 도구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옹기를 좀 빨리 만들었어요. 하루라도 하나 더 만들면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문양을 넣더라도 그 갖고 있는 도구로 문양을 넣습니다. 그 수레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 부채 모양의 도구가 있어요. 때리는 도구가 있는데 그 뒷꼭지로 이렇게 쿡 찍은 거예요. 그 다음 쿡 찍고 이렇게 하는 문양입니다. 아마도 강원도에서 나왔던 그런 문양입니다. 그 다음에 근개줄 앞지문이라고 해서 그냥 그 앞지문은 제가 이름 지은 건데요. 그 손으로 눌렀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 뒤에 보시면 동그란 문양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겠지만은 여기 이따가 살펴보시면은 독에 동그란 문양이 쭉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런 무엇으로 했냐면 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욕을 했습니다. 그냥 큰 거는 이상 손이 컸다는 거겠죠. 만드는 사람의. 그리고 작은 거는 그 사람 만드는 사람의 손이 작았어요. 이게 이렇게 찍더라고요. 이렇게 안에 근대 두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앞꼭지문이라고 이런 것도 촘촘하고 이게 약간 작죠. 삼각형이에요. 그거는 이 술에 있는 앞꼭지로 그려요. 이렇게. 아까는 방향이 앞으로 있어가지고 반대로 찍게 돼요. 제가 잠깐 그 시우하는 방법을 좀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옹기 뚜껑을 시우하는 건데 이렇게 위아래 담궈서 이게 지금 이 그릇은 말그릇 상태예요. 담궈 상태예요. 유약을 바르고 또 밑부분에 유약을 훑어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훑어내고 그 다음 남은 옆을 이렇게 긁어서 유약을 걷어냅니다. 이 걷어내는 이유는 공기를 겹쳐 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닦아내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닦아내는 게 아니라 조금 남게 해서 방수 역할을 좀 하게끔 하는 거죠. 그 다음 뒤집어서 이 전 부분도 닦는데 전 부분도 역시 겹쳐 붙기 때문에 여기 훑어내는 겁니다. 전 부분을 한번 훑어내고요. 그 다음에 시문을 하게 돼요. 시문은 이게 늦게 되면 이게 굳기 때문에 훑어낼 수가 없는데 이 시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간의 시간을 두고 손가락으로 하나든 둘든 정해서 문양을 생각하고 좀 빠른 속도로 시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양손 엄지로 이렇게 그려야 돼요. 시문을 시우를 하자마자
갖게 되죠. 이게 조금만 늦게 되면 문양이 선명하게 안 나타나고 여기 찌꺼기 같은 게 났습니다. 시기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 새도 그리게 되고 자기가 생각한 문양을 빠른 시간 내에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문인데 이거는 손으로 그린 게 아니라 종이를 붙였다가 시우를 하고 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 2개로 그리는 경우가 있고 3개를 써서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님 뭐 이건 실제로 화초문이라고 하기에는 진짜 실제 손님을 붙였다가 그 시우를 하고 시우를 하고 떼어낸 겁니다. 조화문이라는 거는 시우를 하고 약간 보존 상태에서 이렇게 끝으로 그리는 문양이 있습니다. 문양이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지만은 빠른 속도로 시무를 한다거나 자연스럽게 마치 분청의 조화문과 같죠. 그림만 계획되지 않고 즉흥적으로 그릴 수 있는 그런 문양입니다. 요거 이제 보로롱문이라고 하는 건 제주도에 있는 독인데요. 제주독은 우리나라 유일하게 단미 소송을 할 수 있는, 단미 번역할 수 있는 그런 흙이에요. 유학을 가르지 않아도 1150도 넘어가면 자화가 되기 시작해서 물이 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하고 신기한 흙이 돼요. 화산재가 섞이고 약간 염분이 들어가서 그런지 시유를 하지 않아도 공부가 되면은 자화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문양은 보로롱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아는 사람은 없어요. 뭐 겉에 문양이 아니라 뭐 걷어냈다는 얘기도 있고 이걸 정확히 왜 넣는지에 대한 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했냐고 물어봐도 그냥 장식인 것 같아요. 또 약간 조금이 있으면 잡았을 때 미끄러지지 않지 않을까 기능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거친 노를 골라냈다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학류에 돋아 나온 이렇게 부착 장식이 있어요. 부착이라는 거는 일부러 만들어 붙이는 게 아니고요. 공기는 바로 이렇게 지른 흙으로 만듭니다. 손잡이도 바로 만들고요. 장식도 띠도 만들어 붙이는 게 아니라 지른 흙을 이렇게 말아갖고 손끝으로 이렇게 해서 이 사이를 통과하게 해요. 그러면서 어깨 부분을 쭉 이어서 붙입니다. 3줄 4줄 하는데 이거는 장식보다는 어깨 부분이 약하니까 거기에 덧대려서 이만큼의 두께를 더해주는 거거든요. 한 2mm, 3mm, 5mm까지 가는데 그 두께를 더해줌으로써 굉장히 그 번지를 할 때 무너지지 않게끔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톱니는 그게 문양일 수도 있지만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문양일 수도 있지만은 물이 흘러서 내려가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3줄 4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도 한 줄 해서 전체적으로 그 온기의 그 독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장식을 했던 거기 때문에 미적인 부분이 있지만 기능적인 부분도 앞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기턱과 배꼽 같은 문양 있죠. 네. 이거는 예전에는 이 옹기가 깨지면 버리는 게 아니라 테를 냈었다 해요. 쟁여갖고 이렇게 철사를 보면서 그걸 태맨다 하는데 그런 태맬 때 권리라고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건 어디 집에 갈 거다 표시를 했다고 하는 것도 있고 이게 모양보다는 알아보기 위한 표식이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배꼽 2개는 또 오늘 어디에 갈 거라는 것도 얘기한 것 같고 제기턱은 그런 기능을 위해서 있는 장식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시문하는 장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썰질이라고 하는데요. 공기 해석 방식에는 썰질과 수레질이 있는데 썰질은 정말 또아리로 이렇게 흙을 또아리로 쳐서 끌어올리는 방법을 썰질이라고 또 물론 그 또아리도 있지만은 쳇바퀴라고 있어요.
채바퀴라는 거는 우리가 채 있죠, 이렇게 걸른 채, 동글잖아요, 이렇게. 그거 채바퀴라고 얘기해요. 그거 모양대로 쌓아서 올려서 성형을 했다 해서 채바퀴 타령이라고 합니다. 올려놓은 것까지를 타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올려놓은 다음에 썰지를 했느냐, 그 다음에 프레지를 했느냐라고 해야 돼요. 많이들 좀 헷갈려 하시는데, 타령질이라고 하면 안 돼요. 타령은 쌓아놓은 것까지 타령을 하고, 그 다음에 썰지를 했느냐, 아니면 프레지를 했느냐라고 해야지 그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법을 다 활용해서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옹기의 부분적인 형태를 응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부분적인 부분은 저는 옹기의 점을 굉장히 좋아해요. 진짜 엄청나게 다양하고 아름다운 점이 많습니다. 튼튼해 보이고 건강한 편인데, 저는 그 옹기에 지탱하는 점을 모티브로 삼아서 그 형태로 이제 그 기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 나타나는 아까 제비턱이라든지 그런 금괴줄, 질문 이런 거를 질문이라고 합니다. 목질띠, 목질이라는 거는 그 지른 흙을 목질이라고 해요. 아까 지른 흙이라고 했죠. 목질, 그 흙을 질게 만들어서 붙이는 거예요. 목질이나 질문을 이용해서 장식을 하고 단순화해서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초기에 이렇게 하면서 옹기를 최대한 그 옹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했고요. 근데 여기 위에 부분이 이 젖독이라는 젖독인데, 이 위에는 옹기의 전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전이 참 좋았어요. 이렇게 생긴 그 전이 좋았기 때문에 이 전을 가지고 윗 부분을 가지고 요 기형목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만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부분만 나타내서 전 부분이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전 역할을 했고, 전을 형상화해서 작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착을 할 때 예전 옹기에서 올 수 있는 그 제비턱, 그리고 그 솥이 있어요. 솥에서 나오는 손잡이들이 굉장히 모던해서 그대로 따서 제가 한번 제 기본을 부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문양을 활용해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용적인 부분에서 옹기 예정은 나무 뚜껑들이 많아요. 나무 뚜껑을 이렇게 한번 제가 만든 항아리에 사이즈에 맞춰서 제작을 하고, 손잡이, 목재를 만들어서 그 손잡이 자체는 도제예요. 같은 재질의 도자기입니다. 부착해서 이런 실용적인 작업도 해봤고, 이거는 매전 옹기는 항상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있게 하기보다는 저 안으로 들어오자, 인테리어 역할을 하면서 안에서 활용해보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그런 항아리입니다. 실제로 그 전에는 정말 쌀떡으로 많이 사용하시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쳇바퀴 타령, 아까 말씀드렸죠. 이 쳇바퀴 타령이 이렇게 원형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는 약간 현대성을 띄기 위해서 사각형으로 가게 됩니다. 경이 직면체를 만들 때 이게 그냥 판으로 우리가 판으로 생긴 게 아니라 네모로 밑판을 만들고 사각 밑판을 만들고 그 위에 쳇바퀴 타령 부분을 빌려서 수레질로 돌리고 그 다음에 공기처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꼭 이렇게 중공업뿐만 아니고 이렇게 각진 우리 현대적인 하나를 만들어보자 해서 시도된 그런 작업입니다. 이거 직사각형 같고요. 하여튼 밑에 형이 삼각형이든 없고 다각형이든 간에 그 수레질을 한 장으로 올려서 만든 게 보면 이렇게 옹기의 이미지를 담은 현대적인 항아리를 만드는 거죠. 각을 지으면서 저는 제가 하는 작업이 탄화 작업이에요. 프레그루프 때문에 프레그루프가 잘 어울릴 수 있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각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이제 뚜껑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건 유구람입니다. 옹기의 그 기능성을 활용한 유구람 거기 그 납골을 딱 잡으면 정말 너무 보기 좋지 않은 하나의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안에는 이렇게 한국적인 걸 만들어 생각하셔서 이렇게 내한을 오른쪽에 있게 되죠. 낙형으로 만들었지만 그 아래 둥그런 그 물레형으로 만들었습니다.
딱딱하지 않은 형태로 끝나게 되는 거죠. 열어봤을 때 안이 더 예쁘게 만들려고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가지의 다 옮기기법을 활용한 직무체의 풀에 봉환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지금 뭘 하냐면 노치를 해요. 노치를 하면 더 기능성이 높은 제일 환상분할이 옹기와 옷이에요. 그런 것도 앞으로 현대적으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썰기 활용 다양한 디자인이라는데 그 다양한 백자잖아요. 그 백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50cm가 넘어가는 항아리를 흙덩어리로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그 토르 기술도 발전이 되고 전기물로 있어서 큰 덩어리 없고 50kg 50cm 항아리 만들면요 한 10kg 이상 발을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그 옛날 백자로 만들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아까 그 말씀드린 썰질이라는 거예요. 또아리를 풀어서 이렇게 올렸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개를 만들고 붙였을 것이다. 그 기법으로 다랑아리를 잘 붙였더니 조금 현대에서 나오는 다랑아리보다는 옛것에 조금 가까운 느낌의 그런 다랑아리가 제작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썰질은 회전수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흙을 특성을 붙이고 고속 회전을 해서 만든 것과 또아리를 풀어서 그 저회전이 회전이 많이 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은 분명히 질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 도자의 내재성과도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한국적인 도자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에 대한 질문을 자꾸 하게 되고 그런 방식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지금 현대에서 흉내내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옛것을 흉내내지 못하잖아요. 그 느낌을 찾아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도해 본 게 분명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이게 두 개의 다랑아리는요, 두 개를 갖고 발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구멍이 뚫리지 않았어요. 이 두 개를 만드는데 밑에는 당연히 이제 밑발이라고 하는데 밑에 부분은 당연히 발을 구멍이 안 뚫렸고 위에 부분은 항아리 위에 부분은 구멍 뚫려야겠죠. 처음부터 구멍 뚫지 않아요. 얘를 이렇게 엎어서 두 개를 딱 아우리를 맞춘 거예요. 그리고 나무판을 떼어내면은 그 부분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을 만드는데 그 전을 옹기 접는 식으로 쭉 끌어당겨서 이렇게 잡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칼로 그냥 도려내서 전의 모양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잡는 전과 가만히 보시면은 다양하게 잡는 전이 있고 깎은 전이 있어요.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잡은 전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 형태와 딱 어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항아리 제작하실 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결론적으로 보면 뭐냐면 저 예전에 큰 항아리는 옹기장이 만들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테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제가 작업이 이런 탐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테토를 썼을 때 이게 어떻게 반영되는가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그냥 알고만 있었던 질그릇과 프레그릇의 그냥 연목이라는 자체, 그 탄화 작업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그 반응 자체가 달라요. 이번에 제가 논문을 하나 썼는데요. 이 저하도는 라프도 그렇지만은 침투하게 돼요. 기공 속으로. 다 자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1150도가 넘어가는 그릇은 이거는 침투라기보다는 고용이라고 해서 철분과 탄소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탄화되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테토를 연구해서 이렇게 다른 색상을 낼 수도 있고 또 다른 종류의 어떤 기물을 만들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재밌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백자는 꺼먹이가 안 먹어요. 그래서 흰색은 왜 철분이 없기 때문에 철분이 없으면 없을수록 흰색이 나오고 그다음에 철분이 많을수록 검은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탄소가 이 그릇하고 결합이 되려면 그 안에는
철분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결론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백자도 그 800도, 900도, 1150도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화가 되느냐 아니냐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연막이 탄소가 들어가느냐 침투가 되느냐. 그러니까 1150도 이하는 투입, 그러니까 침탈이라고 해야 되나? 그 기온 속으로 침투하는 거고, 그 이상 자화가 되면 그 유질과 그 철분하고 고용되는 그런 작용이다, 고용작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한감에서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변화가 나와요. 근데 1200도 이상 되는 거 딱 깨보면 겉에는 침투되지 않고요. 겉에만 반응을 했어요, 사실. 그런 연구를 해봤습니다. 결론은 옹기라는 개념을 많이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옹기하면 갈색이 되고 검은이 되고 투박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장독이 같은 이미지보다는 정말 주변에서 나와서 주변에 우리는 그 주변 흡연을 이용해서 만들거든요. 옹기는 특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자연스러운 텍스처를 구해서 자연스럽게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옹기는 이래야 돼라는 제약을 주게 되면 자꾸 옹기스럽게 된다. 옹기는 전 이래야 되고 색깔이 이래야 돼, 형태 이래야 돼, 이런 걸 써야 돼, 이런 써야 돼.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 주변에서 내가 손쉽게 구하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맞는 도기류에 하나는 거죠. 자기류가 아니라 도기류 포함된 안에서 자유롭게 구현하는 게 옹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다양하게 연구가 돼야 되고요. 좀 그렇게 개념과 이념을 관념을 탈피해서 다양한 연구가 나고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